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아트박스 가서 사왔고 저도 그런 거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불 붙였더니 확 돌다가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샴페인 드셔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저 앞에 샴페인 남아있는데 참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그 총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강론에서 조금 들어가고, 제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상담하실 때 쓸만한 얘기들, 그 다음에 임상에서 좀 적용하실 것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약간 이제, 어제는 다 안 들어오셨을 때 초반에 조금 다른 얘기 잠깐 제가 그 장벽학 관련된 거 조금 홍동민 원장님이나 서재 원장님 처음이실 수 있어서 조금 잠깐 했었는데 다시 뒤에서 조금 반복하면서 그 피부 타입 부스터들하고 뭐 바마 스킨 타입 같이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이제 수성 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정제수, 에탄올, 폴리올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좀 그냥 미리 한번 얘기해 보면, 저희가 비누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글리세린, 이제 글리세린이 글리세롤 상태인 거죠. 이렇게 붙어 있고, 지방산이 이렇게 세 개가 보통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오일들이 동물성 오일들이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양잿물이라고 해서 알칼리, NaOH, 아이패드 하는 게 좋겠는데 컴퓨터에서 하려니까. 혹은 뭐 KOH, 알칼리를 넣게 되면 이 결합들을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기름에 알칼리를 적당량을 부으면 분해가 일어납니다. 몽글몽글몽글해서 한쪽에 글리세린이 남고요. 그렇게 예전에 글리세린을 만들었던 거예요. 비누화 과정 중에 글리세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누에도 글리세린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이제 소디움염이 이 지방산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이 붙어 있는 형태. 이게 이제 그래서 물을 이제 건조시켜서 내보내고 얘네들이 이제 굳어지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누가 됩니다. 이걸 이제 사포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비누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KOH를 쓰게 되면 K가 가서 붙으면 약간 더 무른 비누가 됩니다. 소디움 비누는 조금 더 단단한 비누고요. KOH는 약간 무른 비누가 됩니다. 그래서 글리세린, 이렇게 분해가 돼서 나오는 글리세린도 저희가 이름 붙이지만 글리세린도 OH가 붙어 있어서 원래는 글리세롤이죠, 올. 그래서 OH기가 붙어 있는 거는 이걸 알코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알코올 종류들인 거죠. 그래서 글리세린을 이렇게 얻었는데, 글리세린은 휴맥턴트, 보습제에서 습연제로 상당히 좋은 원료긴 한데, 가장 단점이 끈적임이죠. 상당히 많이 끈적이거든요. 보습제로 상당히 좋지만 좀 많이 끈적이는 편이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것들의 분자량을 좀 가볍게 하고 끈적임을 좀 줄인 게 이제 이 폴리올 중에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부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앞에 뭐 어디에 그 관계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일산비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화장품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뭐 일산비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오 하고 이제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업계에서 쓰는 단어들이야. 폴리올이라고 꼭 얘기하시고 화장품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산비지는 어떻고요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단은 좀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폴리올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폴리죠. OH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폴리올. 그래서 한국말로는 다가 알코올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글리세린, 글리세롤 혹은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같은 원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글리세롤이 제일 끈적이고 부틸렌 글라이콜이 조금 덜 끈적이고
그 다음에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가장 좀 산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장벽화할 때 많이 말씀드리지만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대표적인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쓰는 분위기고 그래서 분자량이 적어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얘를 두 개를 붙여서 디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형태의 원료로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화장품을 딱 보면 전성분을 보시면 대부분의 화장품은 물이 이제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은 오일들이 나오겠지만 크림 이외에 뭐 조금 더 묽은 로션이나 에센스나 토너들을 보면 물 다음에 다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이런 폴리올 종류들이 나옵니다. 뭐 펜틸렌 글라이콜, 뭐 디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이런 식으로 글리세린은 뭐 그냥 글리세롤이지만 글리세린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다가알콜류들이 수분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습제 관련된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에 가장 많이 쓰는 원료라서 제가 재차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OH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만 앞에 다 탄화수소 결합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지용성이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름, 그러니까 비극성 같은 오일에도 녹는 거죠. 그래서 글리세린이나 이런 프로필렌 글라이콜, 일산비지 같은 부틸렌 글라이콜 다 물도 잘 녹고 메이크업 닦아낼 때 기름도 잘 닦이게 됩니다. 기름에 관련된 거 잘 닦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너를 저희가 예상을 하면 보통은 저희 병원 토너를 가정을 하면 90% 정도가 뭐 물이라 치면 그러니까 덱스판텐 노을이죠. 판테놀 B5도 판토세닉 애시드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거의 전구체인 덱스판테놀을 쓰는데요. 걔도 이제 OH가 붙은 거긴 하고 아무튼 판테놀 5%에 이제 아마 제가 만들어서 비지가 한 10% 정도는 안 썼던 것 같고 하여튼 몇 퍼센트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물 빼고 나머지 이런 다크알콜류나 알콜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토너를 갖고 이렇게 닦아내면 화장이 닦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너에 있는 이런 다크알콜류가 세정력을 갖는다는 걸 응용해서 화장품, 세안제를 만들어 놓은 게 말 그대로 클렌징 워터가 됩니다. 그래서 클렌징 워터의 전성분을 보면 생각보다 이런 다크알콜류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계면활성제라고 보통 알고 계신 그런 성분보다는 다크알콜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아무튼 임상이랑 좀 연결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고 정제수는 뭐 이렇다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데 그 뭐죠? 라로슈포제 이런 것들 보면 무슨 천연 그암 아니 온천수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천수라고 한다면 결국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어서 과연 이게 피부에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을 원료로 화장품으로 그대로 쓴다면 화장품 내에서 화학 반응 때문에 염이 생겨서 그러니까 크림을 싹 바르는데 막 꺼끌꺼끌한 막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이 석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랑 막 엉겨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킬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금속이온 봉쇄제라고 하는 뭐 소디움 EDTA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얘네랑 결합해서 금속이온의 활동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온천수가 과연 내 피부에 뭐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가 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온천수 스프레이 그런 거 있죠. 그 아벤느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 이 미스트 타입의 그런 형태들은 그냥 그 물 그대로니까 뭔가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얘네를 베이스로 해서 뭐 다른 기름을 넣고 뭔가를 잡다구리한 걸 섞어서 쓰는 일반적인 유화 과정을 거친 화장품의 경우에는 과연 온천수가 사람 피부에 의미 있는 작용을 할까? 그거를 킬레이션을 안 시켜놓으면 화장품으로서 유통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킬레이션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유통이 돼서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혹하시면 안 되고요. 유럽 가서 이거 좋대 그래서 사오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그쵸. 의사와 일반인 사이에서의 이제 그건 갈등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 항상 과학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고 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속아서 산 걸 수도 있지만 화장품들도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 원장님들 많이 화장품 안 쓰시지만 여자 원장님들 쓰시는 화장품들
이렇게 설명드리고 공부하시면 아, 그 제품이 그런 의미가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또 백화점 가서 사갖고 오시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거랑 또 이제 실행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은 이런 기능들이 있고 화장품에 있는 뭐 온천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에탄올이라고 해 나오는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순수한 알코올이죠, 알코올. 에탄올. 그래서 에틸알코올이고 그래서 이제 OH 하나 갖는 거죠. 그래서 에틸알코올이고 얘는 이제 OH도 갖고 있고 CH 결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류들은 다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는 양쪽을 다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고 역으로 보자면 얘도 계면활성제로서의 역할을 갖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탄올,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에탄올입니다. 수동용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에탄올.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뭐 다른 거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스핀젠트 같은 그러니까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을 조금 산뜻하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고요. 화장품에 쓸 때는 이제 네일 제품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일 제품에서 이제 그 거기에 오일이나 뭘 녹일 때 가용화제로 조금 쓴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언제든 화장품 만드는 건 한번 제가 여기서 이제 녹화를 하거나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 제가 필링 용액 같은 거 가끔 만들어지는 병원들도 있는데, 뒤에 이제 점도 조절제가 나오겠지만, 그 점증제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쓰는 점증제 종류가 있거든요. 산탄검이라고 하는 점증제가 있는데, 얘 물에 원래 되게 잘 녹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물에 닿는 순간 점도가 생기면서 딱 들어가서 안 풀려요, 여기서. 물하고 엉기자마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에도 녹는 이런 형태, 알코올이나 뭐 부틸렌글라이콜이나 그러니까 물을 안 갖고 있는데 물에 녹여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미리 넣고 먼저 녹인 다음에 물이 들어가면 쉽게 녹이고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제형을 잡는 방법들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직접 이제 보여드리거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관리실에서 쓰는 제품은 뭐 저희 걸 사주시면 더 감사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만들다가 귀찮으면 당연히 저희 거 사서 쓰시겠지만 아무튼 간단한 건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수에다가 부틸렌글라이콜 이제 원액 사다가 한 10% 넣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병원에 있는 뭐 다른 유효 성분들 같은 거 섞으시고 근데 이제 점적해서 쓰려니까 너무 막 묽어서 직원들에게 뿌리면 흘러내려서 못 쓰겠다. 그럼 과연 여기다 뭘 쓸까? 히알루론산 같은 걸 넣어서 점도가 올라가도 좋지만 히알루론산도 이렇게 점도 맞추시기 어려워요. pH가 틀어지면 녹기 전에 확 엉겨갖고 되게 안 녹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증제들을 소량 푸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원래에서 쓰는 화장품들을 병원에 특성화시켜서 가볍게 만드실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화장품을 보다 보면 알코올에 변성 알코올이라고 써 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에탄올은 에탄올이고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변성 알코올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초에 그 손소독제 이슈들이 있었을 때 뭐 이렇게 그 주정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술 만드는 알코올도 화장품 쓸 수 있게 막 풀어줬다 막 이렇게 손소독제 만드는데 공급하기 풀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그 화장품 원료로서 납품되는 거를 술로 주조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 안에 변성제들을 섞어서 유통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필렌글라이콜이나 부틸렌글라이콜이라고 하는 형태 혹은 뭐 포르말데이드를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변성제를 넣어서 이제 이 알코올은 저희가 마시는 술로 지금 이렇게 그 이제 희석식 소주 같은 거 만들 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술로 못 만들기에 유통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성제를 섞어놓은 알코올들을 변성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변성제로 쓰이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저희는 회사에 요청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변성 알코올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 변성제 이거 말고도 포르말데이드 같은 그 이제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변성 알코올은 가급적이면 화장품에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쓰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변성 알코올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폴리올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앞에서 에탄올은
에틸 알코올, 알코올이라고 했었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독용 알코올은 OH를 하나 갖고 있지만 폴리올은 폴리잖아요. 폴리올이니까 OH기를 다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OH기를 2개 이상 갖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폴리올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처음 들으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장벽에 적용을 해보면 각질세포가 있고 각질세포 사이에 세포간 지질들이 있죠. 얘는 이제 기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미 지겨운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보통은 병원에서 쓰시는 마취용고, 왜냐면 홍동민 원장님이나 이제 서준 원장님은 제가 처음 그 세미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보습제 이제 많이 들으면 크림을 만든다고 보면 저희가 물에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유화제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오일의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닭알콜류 폴리올들이 들어가는 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크림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돈 내고 사서 비싸게 쓰는 그냥 보습제일 수도 있지만 병원에서 쓰시는 마취용고들도 딱 보면 다 제형은 똑같잖아요.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크림 제형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취용고의 목적은 발라놓으면 들어가서 안 아파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페네트레이션 이넨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침투를 촉진하는 화장품 원료들이 있습니다. 분자량이 낮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탄화수소랑 OH를 갖고 있어서 이 각질층 사이에 있는 지질 구조를 약하게 녹아서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 분자량이 더 작다면 많이 들어오죠. 글리세린이나 부틸렌 글라이콜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갑니다. 근데 프로필렌 글라이콜 같이 분자량이 좀 작은 이런 아이들은 결국 이런 지질 구조를 녹아서 쉽게 성분이 흡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마취연고나 이런 데는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일부러 더 많은 비중을 써서 사용감을 뭐 가볍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침투를 더 잘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취연고를 쓰셨는데 환자가 시술을 하고 나서 뒤집어졌다. 리쥬란을 하고 났는데 뒤집어졌다. 물광 주사를 하고 났는데 뒤집어졌다. 아니면 하이프를 할 때 슈링크를 하고 났는데 마취연고를 썼던 환자인데 뒤집어졌다. 하이프죠. 그러면 리쥬란 때문에 가렵고 각질이 뜨고 뒤집어질 가능성 아니면 히알루론산 주사를 놨는데 피부가 뒤집어질 가능성 아니면 생각을 해보면 원리상으로 하이프를 했는데 막 각질이 더 뜨고 막 가렵거나 뒤집어질 가능성을 보면 시술 자체의 원리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보면 결국 이런 마취 연고의 베이스 제형들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생각의 폭을 좀 넓게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서 리도카인 알러지? 라고 했지만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리도카인은 그렇게 알러지 비중이 높은 성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베이스 제형 중에 이런 목적으로 쓰는 이런 습윤제들이 생각보다 알러지나 자극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병원에서 뭔가 시술을 해주시고 이후에 경과상에서 이 시술과 전혀 상관없는 피부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할 때는 마취 연고를 다른 회사 거를 한번 갖다 놓고 써보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병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수가도 낮은데 열심히 해줬는데 본 시술의 효과는 모르겠다고 하고 막 난장판을 피우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접촉성 피부염, 알러지 컨택 더마타이티스랑 자극 피부염, 이리턴트 컨택 더마타이티스랑은 원장님들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얘는 제품 탓이죠. 이리턴시가 일어나는 건 장벽이 약해서 그런 환자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어쨌든 제품에서 이리턴시를 일으킬 만한 어떤 원료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원래 이제 거의 그런 경우가 적죠. 이게 허가된 원료 내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알러지 컨택 더마타이티스는 병원 탓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 피부 탓이죠.
지 피부가 여기 알러지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잘 이해시키시고 이거는 네 피부 탓이니까.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긴 어렵겠지만 아무튼 네 피부 탓이라서 이건 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원인을 내가 찾아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피하고 우리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게 좀 비중이 적은 마취연고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앞으로 너는 이런 시술할 때는 우리가 이 마취연고를 특별히 해줄 거야.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너 딴 병원에 시술 받을 때는 조심해야지. 우리 병원 열심히 다녀야지.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렇게까지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러지는 저희 탓이 아닙니다. 이리턴 씨는 뭐 저희가 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알러지는 저희 탓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래서 아무튼 폴리올이라고 하는 프로필렌글라이콜, 부틸렌글라이콜 얘네들은 말씀드렸듯이 물 기름을 잘 녹이니까 약간의 기름을 녹이는 가용화제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보습제, 대표적인 이제 휴맥턴트, 수분제로 쓰기도 하고 어쨌든 세포막에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박테리아 같은 아이들의 세포막을 변성시키거나 손상을 시켜서 방부제 효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틸렌글라이콜의 비중이 높거나 뭐 프로필렌글라이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은 파라벤 같은 방부제를 좀 적게 써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제들의 사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제형 조절제라고 하는 개념은 점도를 만들 때 부틸렌글라이콜이나 글리세린도 약간 점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토너를 만들고 싶은데 약간 꾸덕한 뭐 콧물 토너 막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넣으면 조금 점도가 더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알코올들은 어느 점이 몇 도였더라? 제가 지금 와인 공부하다가 까먹었었는데 알코올이 어느 점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알코올류들이 들어가 있으면 화장품이 0도에서 잘 안 얼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샴페인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놓으셔도 안 터집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차갑게 드시면 좋습니다. 보내드린 거. 아무튼 폴리올은 자주 나오는 화장품 원료, 그러니까 화장품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성들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채팅창에 뭐라고 한마디씩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수성원료, 물, 순산 에탄올, 그 다음에 폴리올이라고 하는 다가올 알코올류를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앞에서 잠깐만요. 프로필렌글라이콜 용량이 적은 맞춘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찾아보진 않아갖고 제가 나중에 저희 병원 쓰는 거를 회사에 물어봐서 알려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포텐자 말고는 마취용 거 쓰는 시술이 거의 없긴 해서 일단 제가 요거는 기록했다가 한번 그렇게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속? 네, 약속. 최소 원장님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다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약속. 자, 그다음에 이제 유성원료.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오일, 뭐 왁스 이런 것들을 다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오일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리콘 오일, 아까 얘기했던 고체 형태, 에스테르, 그러니까 이제 지방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에스테르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고체를 왁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방산, 고급 알코올. 아까 앞에서 언뜻언뜻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어쨌든 식물성 오일들은 이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오일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무겁다. 그러니까 발랐을 때 좀 무겁거나 천연물이잖아요. 이거 알러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알러지가 잘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오일이 아무래도 되게 분자량이 많고 무거우니까 모공을 잘 막기도 합니다. 가끔씩 제가 제일 깝깝한 게 이거 뒤에서 다시. 아무튼, 식물성 오일은 피부에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알러지나 좀 사용감이 무겁거나 그래서 모공을 막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기도 하지만 조금 뭐 가공해서 뒤에 뭐 수소 결합을 시키거나 조금 오일을 뭐 바꿔서 가볍게 한다거나 막 그렇게 가는데 아무튼 유성 오일들은 이렇게 있고요. 동물성 오일들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밍크 오일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요즘에는 동물성 오일들은 뭐 비건 이슈들도 있고 이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 왜냐하면 밍크 오일 같은 경우는 어디죠? 북유럽인가 어디서 그 키워서 사육하다가 얘네 그 밍크 코트 그 가죽 벗겨내느라고 싹 잡고 그 중국에서 가공을 하거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을 싹 모아서 갖고 일본에서
정제를 해서 저희가 화장품 원료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얘가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밍크오일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밍크오일이 이 바깥쪽 피부가 15%인가 그 20% 정도 미만의 손상이 있으면 가죽까지 100%다 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 피하 지방에 있는 이 오일의 그 조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료고 이걸 병원에서 예전에 쓰기로 했었는데 얘가 코로나 숙주 중에 하나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밍크오일 유통도 갑자기 조금 중단이 되고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물성 오일을 쓰는 걸 좀 배제하고 있다 보니까 효과는 좋더라도 화장품 원료로서는 요즘에 이제 사용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물성 오일은 대부분 이제 석유정제 과정에 나오는 뭐 파라핀, 그다음에 이제 바세린이라고 하는 페트롤라튬, 이제 액상 파라핀이라고 하는 미네랄 오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인 밀폐제죠. 바세린하고 미네랄 오일은 정말 뛰어난 밀폐제인데 가장 큰 단점은 무겁죠. 너무 무겁죠. 사용감이 많이 무거워서 좀 못 쓰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자면 가장 훌륭한 밀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 증발을 뭐 99%까지 차단을 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리콘 오일들은 이제 얘는 탄소가 없는 유기물이 아닌 거거든요. 규소결합이라고 해서 있었고 그래서 화장품에서 알아볼 때는 뭐뭐뭐뭐 세인 SAAN이나 이게 접두사가 붙어 있는 원료들 세인 뭐뭐뭐 세인 아니면 세인 아니면 메티콘 콘 디메티콘 이런 거 이제 그 THI 콘 메치콘 MITHION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사이클로메치콘 디메치콘 뭐뭐뭐 실록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 이거는 실리콘 오일이구나 아 이거는 가볍구나 사용감이 가볍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이클로메치콘이나 이런 것들, 실록세인 이런 것들 중에서 분자량이 되게 가벼운 실리콘 오일들은 발라놓으면 날아가 버려요. 공기 중으로 휘발이 돼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얘기해드린 적 있지만 제품을 싹 발랐더니 이게 되게 실키하고 매끄러워서 오일이 싹 스며들었어 라고 생각되는 제품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런 오일들의 상당수는 스민 게 아니고 이 실리콘 오일들이 바르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실리콘 오일도 한 0.5% 정도만 들어가면 화장품의 사용감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요. 약간 좀 오일리하게 발리는 제품이 실리콘 오일 한 0.5% 정도를 대체해서 넣게 되면 그 오일의 제 화장품의 사용감이 엄청나게 가벼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오일이 밀폐력이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보습제로서 이제 밀폐제가 필요한 보습제에서 실리콘 오일을 많이 쓰는 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용감 면에서는 탁월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화장품 얘기를 거꾸로 이제 임상으로 가보자면 어 이게 이제 제게 그 가장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거죠. 음, 모공을 막으니까 오일 프리 제품을 쓰라라고 하는데 실리콘 오일이나 왁스 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오일 프리 제품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를 보통 오일로 법적이 아니구나. 통상적으로는 얘네들을 오일로 보다 보니까 얘네만 빠지면 그냥 오일 프리라고 쓰는 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실리콘이나 왁스 같은 거 이건 이제 경도가 되게 딱딱하게 붙이는 거라 이런 아이들이 들어갈 거는 뭐 쉐어버터 같은 버터류들도 어떻게 보면 고체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공을 막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일프리 제품이라고 해서 분명히 모공을 막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뭐 지성 피부에 화장품을 쓰라고 할 때는 약간 밀폐제가 좀 가벼우니까 써보고 가벼운 제품을 쓰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일프리 제품을 쓰시라고 한다고 모공이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공이 안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일프리 제품이라는 용어는 저는 솔직히 의사들이 쓰기에는 좋은 용어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중에 하나가 아, 화장품 회사가 광고를 할 때 유아용 제품에는 막 노 실리콘 막 이렇게 써놓거든요. 어, 실리콘이 막 피부에 안 좋고 뭐 모공을 막는다고 막 광고해서 아이들 제품에는 실리콘을 안 써서 뭐 잘 만드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들이 만드는 오일프리 화장품에는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여기는 모공을 막거나 피부에 안 좋을까 봐 실리콘을 뺐다고 하는데
오일프리 제품에도 모공을 안 막겠다고 해놓고는 실리콘을 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도 원장님들도 속으시면 안 된다고 보고 화장품에 아니 샴푸에 실리콘이 들어가는 것도 요즘에 되게 이슈가 많은데 실리콘도 되게 잘 닦여요. 그리고 분자량이 가벼워서 잘 닦여 나오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자꾸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실리콘 저 이렇게 그 욕조에 바르는 실리콘 그런 걸 자꾸 떠올리게 하는데 저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라서 실리콘이 이제 모발에 감싸지거나 했었을 때 상당히 사용감이 가볍고 매끄럽고 얇은 막을 형성을 하고 수분 증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하면서 공기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되게 피부에 친화적인 건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실리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화장품 샴푸에서 막 실리콘이 들어간 샴푸를 쓰고 나면 뭐 머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샴푸에 있는 양이온계면활성제가 피부에 더 자극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지방산, 고급 지방산 이게 요 고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싼 지방산이라는 게 아니고 탄소수가 열 몇 개더라 하여튼 좀 많은 지방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량도 좀 커지고 그래서 이 지방산들은 고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산이라면 물에도 녹거나 기름에도 녹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크림에서 유화제, 계면활성제의 기능으로 물하고 기름을 섞어놓은 상태에서 쓸 수도 있고 이게 폼클렌징에 들어가면 세정제로 들어가면 이제 기름기를 빼서 나오는 세정제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급 지방산들은 잘 찾아보면 이렇게 라우릭 애시드나 미리스틱 애시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크림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폼클렌징 같은 거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고급 알코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소수가 6개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OH 숫자가 아니고 탄소수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액상이 아니라 고체형이 된 거고 요 아이들 세티알알코올, 뭐 세틸알코올 얘네들은 주로 이제 유화제보다는 유화 보조제, 그러니까 안정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을 섞으면 이제 마이셀이라고 해서 유화가 된 상태로 이제 막 퍼져 있는 거죠. 근데 하루 이틀 쭉 지나면 유화제가 있는데도 분리가 돼서 중간에 있고 위아래 물이 다시 위에 기름 있고 아래 물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급 알코올류들은 다시 조금 주변에 붙어서 이렇게 형성된 마이셀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유화를 보조하거나 유화를 안정화시켜 주는 데 많이 쓰는 원료들입니다. 얘네들이 약간 이제 고형상에서 생각보다 모공을 좀 막거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데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원료들을 좀 줄여 나가고는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어, 얘네들은 알코올이 아니라는 거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에탄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이런 고급 알코올류, 세티알알코올, 이소모 이렇게 이제 세틸알코올 이런 거는 원료 뒤에 화장품 정성분 처음 보시고 공부하실 때, 얘도 알코올이니까 화장품에 알코올 들어간 거 예민한 사람들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고급 알코올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에틸알코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식물성 오일들은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고 이제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이제 이거에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식물성 오일은 요렇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포화 결합이 많아서 쉽게 산패된다. 그래서 그 유세린 병원에서 제가 예전에 썼던 제품 중에 하나 유세린이 그 식물성을 포도씨유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걔가 이제 이 불포화 결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제품 그 특유의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 이제 밍크 오일도 불포화 결합이 많아서 이런 냄새가 나는데 어쨌든 식물성 오일들도 이 불포화 결합이 많아갖고 이제 거기 이제 산소가 껴들어갈 수 있어서 산소가 껴들어가면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포화 결합이 안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제품들이 좀 이제 상하거나 하는 단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일들은 그렇고 동물성 오일들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물 유래 오일들 이렇게 주르륵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밍크 오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고 이 라놀린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아직도.
이게 이제 라놀린이 양모예요, 양모. 양털에서 추출한 건데 얘가 생각보다 접촉 피부염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딱 보면 연고 제형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약간 노르스름한 기름을 띠고 있으면 그냥 라놀린이 들었을 거라고 대강 유추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비판텐 크림 같은 거 보면 약간 연고, 그러니까 크림이죠. 지금 크림이죠. 연고는 오인트먼트는 원래 물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 크림 제형 짜서 쓰는 크림 제형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노르스름하게 기름이 나오거나 하는 걸 보면 라놀린 오일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그 거의는 문제는 없는데 아토피나 뭐 피부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난 이거 괜찮을 것 같다고 크림을 썼는데 막 가렵거나 해서 올라오면 라놀린에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밀폐제로서 이게 오래전부터 써서 그런지 상당히 좋게 계속 쓰기는 했는데 꽤 접촉 피부염이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고 동물 오일 이슈 때문에 많이 안 쓰는데 예전부터 좀 오래 써왔던 유명한 옛날 화장품들은 종종 있어서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광물성 오일은 이제 원료를 정제하는 과정 중에 나와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라핀은 이제 화장품에서는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존슨즈 베이비 오일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바세린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얘는 그 포화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도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바세린이 그냥 둬도 상하지도 않고 그렇고 99% 수분 증발을 차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형태의 보습제에서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죠. 그냥 수분 증발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사용감이 가장 무겁다는 거랑 화장품 회사들이 얘를 공격하는 것 중에 많은 포인트는 그거죠. 원유에서 정제했다. 근데 이제 결국 정제를 한다는 건 불순물을 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라핀들도 그레이드가 있어서 그 화장품 원료로나 의약품에서 쓰는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화상 환자 오면 처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막 응급실에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일회용 까서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주는 게 그 바세린 거즈잖아요. 그 멸균됐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피부 표피 장벽을 어떻게 보면 단기간 대체해서 수분 증가를 완전히 차단할 때 바세린을 쓰는 건데 의료용으로 쓰거나 하는 형태의 바세린들은 고도로 정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PHA인가요? 파라 안하이드록시 뭔가 아이시린 이 발암 물질이 이 안에 정제 그러니까 그 부산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항상 바세린이나 이런 미네랄 오일이 공격을 받는 건데 의료용이나 화장품 그레이드로 고도로 정제되어 있는 거에 얘네가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보셔도 되고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이 정도의 양, 그러니까 이 바세린에 들어가 있는 양이 우려가 되면 길에 걸어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기가스, 매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솔린이나 디젤들을 태우면서 나오는 공기 중에 있는 양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바세린을 써서 이 바세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이 내 피부에 뭐 바람을 일으키고 뭐 암을 일으키고 유해해라고 걱정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혼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의사도 그런 기사 읽고 이건 쓰면 안 되지라고 하시는 원장님 없으실 거라고 믿지만 아무튼 그래서 바세린이 공격을 받는 포인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바세린을 안 쓰고 비싼 화장품인데 좋은 화장품으로서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인데 밀폐제로서의 기능은 바세린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팔 때 우리가 얘네보다 좋아가 아니라 얘네가 나빠라고 공격을 하는 게 화장품 회사들의 마케팅의 큰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바세린은 나빠야 되고 나쁜 거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의사니까 그냥 과학자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장님들마다 주관적인 차이는 있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이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얘기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론이라 말이 길어졌군요. 1시간 내에 끝난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실리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뒤에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것들은 화장품 원료에서 보면 실리콘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랐을 때 사용감이 가벼워서 휘발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실리콘은 물의 증발은 어느 정도 차단은 해주지만 공기는 자유롭게 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피부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료고 발림성, 아까 말씀드렸던 유효성 중에
이게 사용의 유효성이죠. 그러니까 발림성을 크게 개선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가 없잖아요. 이게 유기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천연 화장품, 뭐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이나 천연 화장품에는 천연 원료 혹은 뭐 천연 유래 원료가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가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고 몇 퍼센트 이내에서만 이제 그게 아닌 걸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실리콘이 들어가 버리면 천연 화장품이라고 표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를 공격하는 것도 대부분 그걸 못 쓰는 다른 회사들인 겁니다. 천연 화장품을 표방해서 해야 되는데 실리콘이 들어간 보습제보다 발림성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천연 화장품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두 개를 갖다 놓고 그냥 써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실리콘 오일 쓴 제품을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블라인드로 써보고 사용감이 좋은 편한 제품을 쓰라고 한다면. 근데 천연 화장품 회사나 유기농 화장품 회사 쪽에서는 안 팔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린 비싸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께 더 좋아가 아니고 실리콘이 나빠라는 이유를 잡고 뭔가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천대를 받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원자님들이 그 뭐지? 흉터 생성 방지하게 해서 만드는 뭐 제품 뭐 붙이고 있는 제품들도 그 실리콘 검들이죠. 이게 약간 이제 점증을 시켜놓은 실리콘 성분들로 위에 밀폐제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씀드렸듯이 공기는 순환이 되면서 수분 증발을 차단해서 흉터 억제할 때 쓰는 제품들이 대부분 실리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형물로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실리콘들이 공격받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원장님들은 거기에 너무 흔들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피하고 왁스는 이런 걸 정해요. 지방산의 고급 알코올, 고체가 에스테르 화합물, 그러니까 에스테르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왁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상온에서 고체다. 이런 게 왁스고요. 왁스는 생각해보면 어디에 쓸까요? 그냥 대부분 그거죠. 그러니까 립스틱 같은 거, 이제 딱딱하게 굳혀지는 거, 그러니까 밤 형태 이런 거에 이제 왁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있고, 뭐, 그래서 경도를 조절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성 원료, 아까 이제 식물성, 동물성, 그 다음에 광물성, 그 다음에 이제 왁스, 유성 원료 안에 고급 지방산도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방산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보통 지방산들은 이제 글리세롤 백본에 이렇게 동물성 오일을 추출을 하면 이렇게 백본에, 그러니까 그냥 동물성 오일이 아니라 식물성 오일도 닭알콜류 백본에 지방들이 붙어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서 뭔가 이렇게 쪼개서 얻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여기 붙어 있는 탄소수에 따라서 이제 탄소수가 많아지면 고급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 종류의 라우리 애시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수성기도 갖고 있고 소수성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습제에서 쓰일 때는 유화제나 이제 그러니까 양쪽을 섞이게 되면 유화제 역할로 쓰이고 폼클렌징 같은 경우에서 세정제,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름에 뭔가 다른 유성을 뭐 물까지 섞이게 할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알칼리를 집어넣어서 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산만 들어가서 이제 NaOH가 들어가게 되면 이 폼클렌징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끊고 NH가 붙어 있고 OH는 물이 되는 거죠. 이 여기서 나온 거랑 결합해서 뭐 물이 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폼클렌징을 보게 되면 이게 지방산 잔뜩 써 있고 뒤에 얘네랑 얘네가 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폼클렌징은 다 알칼리죠. 왜냐하면 알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폼클렌징은 pH가 보통 한 9 이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는 그런 거죠. 또 거꾸로 보면 pH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작용을 못하고 약산성 클렌저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미끄덩미끄덩 거리고 고체로서 이제 그러니까 정도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정력도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지금 잘 다 계시죠? 아무튼 네. 그래서 지방산들은 폼클렌징에도 있다가 막 크림에도 있다가 이게 물하고 기름이 양쪽에 다 녹는 성분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쓰기에 따라서는 크림에서도 쓸 수 있고 뭐 폼클렌징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급 알코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OH가 많은 게 아니고 OH가 많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폴리올. OH가 여러 개 있는 폴리올. 그거는 이제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그러니까 펜틸렌글라이콜, 그다음에 프로필렌글라이콜 그런 거를 다가 알코올, 폴리올이라고 하고 고급 알코올은 탄소수가 많은 거. OH가 아니라 탄소수가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티알알콜, 세틸알콜 이런 게 대표적이고 말씀드렸듯이 유화제보다는 유화를 조금 더 안정화시킬 때 많이 쓰는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복이에요. 뭐 계속 보시면 눈에 익숙해지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하고 지금 11분이 와 계시군요. 제가 지금 누가 계신지 다 못 보다 보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성원료 중에 이걸 계면활성제를 유성원료에 갖다 놓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나왔던 지방산 뭐 고급 알코올 다 계면활성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계면활성제는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걸 다 통칭해서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계면활성제 안에 지방산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방산이 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계면활성제의 기능으로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면활성제는 또 따르고 뭐 지방산은 따로가 아니고 계면활성제 중에 지방산도 있을 수가 있고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흔히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폴리올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고급 알코올들도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능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림을 만드는 유화라고 보시면 돼요. 크림이라기보다는 자 뭐냐면 물하고 기름이 있고 처음에는 안 섞이잖아요. 색깔이 달라지네. 이게 아이패드가 하면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뭘 이상한 걸 눌렀네. 자막이 나오네. 흰색. 그 치수성, 소수성 이렇게 두 개 되면 여기 위에서 계면활성제를 한 방울씩 똑똑똑똑똑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계속 그냥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농도 이상 계면활성제가 계속 더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이 기름을 싸면서 이게 뭐 반대로 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친성이라고 보고 꼬리를 소수성이라고 보면 요 안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싸버리는 경우도 있죠. 바깥쪽은 물에 닿는 친성기가 남고 안쪽은 소수성기로 기름을 싸고 해서 바깥쪽이 막 물이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어느 순간 확 섞이는 그런 농도가 나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CMC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크리티컬 마이셀 무슨 컨텐츄레이션 그래갖고 유화제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그 마이셀 유화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농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유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물과 기름의 어떤 비중들을 상에 달한 좀 큰 농도 두 가지 비슷한 농도를 섞는 걸 보통 유화라고 하고요. 가용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많은 물이나 이런 것들의 난용성 물질 조금을 녹아 들어갈 때 하는 걸 이제 가용화라고 얘기를 했었고 분사는 물에 안 녹는 안료 아까 말씀드렸던 립스틱이나 이런 메이크업류들은 어떤 제형에서 아주 고르게 가루가 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데 분산을 할 때도 이런 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면활성제 중에 세정력을 갖는 애들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계면활성제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음이온 계면활성제, 그다음에 뭐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다음에 뭐 양쪽성, 비이온성 이렇게 계면활성제는 이제 물에 녹았을 때 친수성기가 어떤 차지를 띠느냐를 갖고 나누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보자면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가장 세정력이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롭다의 개념보단 세정력이 좋다의 개념으로 계면활성제를 받아들이시는 게 전 좀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하는 계면활성제가 가장 대표적인 음이온 계면활성제이긴 한데 SLS라고 많이들 표현하는 이 계면활성제가 해롭다는 꼭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정력이 좋다라는 건 피부 자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문제는 이 농도를 아주 소량을 잘 쓸 수 있다면 피부 자극을 좀 줄이면서 세정력을 빨리 좋게 해서 빨리 씻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외우시는 것보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에서 이런 계통은 세정력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것들을 적당하게 잘 활용해서 좋은 그 클렌저를 만들면 되거든요.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보통은 이제 그 화장품에 쓰이게 되면 정전기 방지제, 그러니까 그 머리 같은 거에 떡지지 않게 하는 정전기 방지제 이런 것들에 많이 쓰이고 얘는 또 이제 그 세포막을 자극을 해서 살균 효과를 굉장히 강하게 갖거든요. 그 클로로엑시 병원에서 쓰는 그 핑크빛 나는 클로로엑시드였나. 하여튼 그 소독제 중에 하나가 이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소독 효과를 나타내서 피부에는 상당히 좀 자극이 많은 원료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성, 이렇게 물에 녹아서 pH에 따라서 음이온이 되기도 하고 양이온이 되기도 하는 계면활성제고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을 띠지 않는 계면활성제들인데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네. 아무튼 그래서 계면활성제들을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하고 용해됐을 때 나오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도 분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면활성제 중에 유화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나중에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유화라고 하는 건 이제 결국 에멀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이 들어가 있는 방울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셀인 거잖아요. 기름을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물이 이제 기름을 감싸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마이셀들을 만들어 주게 하는 게 이제 유화인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면 보통의 화장품은 그냥 단순하게 구조를 보자면 이 바깥쪽에 이제 이걸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원래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기름이고 바깥쪽에 이 유화제 계면활성제들이 있고 밖에 남아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밖에 있는 걸 연속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많은 거. 그래서 바깥쪽이 물이 있고 이 감싸서 안에 갖고 있는 게 기름이 있으면 결국 오일인 워터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그냥 간단하게 보면 기름이 들어가서 분포되어 있는 거를 OW 화장품이라고 하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바깥쪽에 연속상이라고 하는 좀 더 많은 형태가 물이기 때문에 물에 되게 잘 닦이는 형태의 기초 제품들을 보통은 저희가 이제 OW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오일인 워터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기초 제품들이 이렇게 되고요. 역으로 이제 이 연속상이 바깥쪽에 기름인 거죠. 기름에 물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구조에서 안쪽이 물이고 바깥쪽이 기름인 형태. 그러니까 연속상, 그러니까 그냥 쉽게 화장품의 베이스가 기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내 피부에 물을 바르면 더 잘 발려서 딱 붙어 있을까요? 기름을 바르면 더 잘 발려 있을까요? 당연히 기름이 피부에 더 밀착력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땀이나 피지나 뭐 여러 가지에 막 분해돼서 녹아서 쉽게 닦이지 않아야 되는 제품. 결국 메이크업 제품, 뭐 이제 색조 화장품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선크림 이런 이제 물, 땀에 의해서 분해가 잘 안 돼야 되는 제품들은 워터인 오일 형태로 화장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흔히 얘기하는 내수성을 갖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밀폐제의 비중들이 연속상에서 더 높기 때문에 W5 타입의 화장품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름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재생크림이라고 많이 판매하는 저희 화장품 중에 보면
베리어 크림 중에서 녹색 튜브로 조금 소량으로 들어가 있는 작은 크림이 하나 있거든요. 리제너레이팅 크림이라고 하는데 걔네는 WO 제형입니다. 결국 연속상의 기름이고 제품을 발랐을 때 오일의 비중이나 이런 밀폐력이 좀 더 높은 피부에 밀착되고 잘 안 닦여 나가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부르는 재생크림이다 하는 애들은 이런 제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기초 제품들은 연속상의 물인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로만 씻어내도 되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뭐 처리를 해서 워터인 뭐 여기에 뭐 실리콘이 하나 붙거나 뭐 해서 뭐 복잡한 제형들이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화장품은 대부분 OW냐 WO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OW 타입, 오일인 워터 타입은 일반 기초 화장품, 연속상이 바깥쪽이 물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워터인 오일 제품은 연속상 바깥쪽이 기름인 제품이어서 상대적으로 피부의 밀착력이 높고 두 번째는 밀폐력이 좋기 때문에 뭐 재생크림이나 혹은 메이크업 제품, 선크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됩니다. 내가 먹을게. 조현주 원장님 쪽에서 음소거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잠깐 들려서 네. 제가 껐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유화제에 들어가 있는 종류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있죠. 아까 스테아릭 애시드 고급 그 지방산. 그래서 유화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용화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양의 뭔가 안 녹는 소량의 난용성 물질들을 녹일 때 쓰는 계면활성들을 저희가 가용화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마이셀 형성되는 건 앞에 얘기했던 유화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 어쨌든 다른 것들 두 가지를 넣어놨을 때 뭔가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이제 그거를 확 감싸서 이제 바깥쪽에 뭐 안쪽에 뭐 이렇게 해서 싹 구분이 안 되고 하나로 섞여 있는 그 형태를 이루는 임계 마이셀 농도라고 하는 그 농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가용화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냥 물과 기름을 무언가 섞을 때 아니면 그러니까 계면이 그러니까 상이 다른 두 가지를 섞을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가용화에서만 보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뭐 이런 농도는 뭔가 들어갔을 때 얘네들을 최소한 다 쌀 수 있는 농도다. 이건 원장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뭐랑 뭐를 몇 대 몇으로 섞으면 이 CMC 농도가 계산상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화장품 만들 때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이건 뭐는 얼마지? 이런 거는 뭐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굵은 식으로 해놓은 건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폴리소르베이트 80하고 PG 그 40 하이드로제네이트 캐스트 오일이라고 써있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눈에 안 들어오시겠지만 토너나 화장품들 보다 보면 이 두 가지 오일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가고 얘네는 어쨌든 소량의 기름을 녹이기 위해서 쓰는 건데 문제가 폴리소르베이트 80이 생각보다 약간 좀 따갑게 피부를 만들거나 하는 이 가용화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줄이면 좋기는 한데 크게 또 문제가 되진 않아서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 두 가지는 화장품에서 생각보다 자주 보실 수 있는 원료라서 제가 이제 좀 굵은 글씨로 뒀던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성 원료 중에 식물성, 동물성, 뭐 광물성, 네, 실리콘 오일, 뭐 왁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면활성제, 고급 지방산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계면활성제 쪽에 계속 계신 겁니다. 계면활성제들 중에서 이제 분산제라고 하는 역할, 가용화제, 뭐 유화제, 그다음에 이제 분산제. 분산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색소는 유기색소, 합성색소, 그러니까 천연색소, 뭐 유기색소, 천연색소, 그렇죠, 천연색소.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구분 나오겠지만 아무튼 색소는 물 또는 기름에 녹는 거를 색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이나 기름에 안 녹는 애를 안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메이크업 제품에 이제 아주 막 좀 선명하게 쓸 때 안료들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립스틱을 만드는데 그 립스틱에 고르게 이 안료가 아주 이쁘게 딱 퍼져서 다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료를 분산시켜서 고르게 퍼뜨려 때 쓰는 계면활성제를 저희가 분산제라고 한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을 많이 했더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정제다. 말씀대로 세정제죠. 이 씻는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피부 표면에 있는, 이게 제가 이제 환자들 세안을 가르칠 때, 그럼 벌써 이제 2시간 다 돼갔네요. 빨리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결국 2시간 반은 하겠는데요. 지겨우실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피부 표면에 있는 노폐물은 그냥 세안을 교정할 때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에 녹는 노폐물들이 있겠죠. 얘는 주로 그냥 땀이겠죠. 이게 이제 물세안만 해도 없어지는 노폐물들이 있을 거고, 어, 기름에 녹는 노폐물들이 있겠죠. 이거는 피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 화장품에 있는 기름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름에 녹는 색소 혹은 이제 기름에 분산이 된 안료, 안료는 녹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름에 분산시킨 안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이제 표면에 있다면 물로 헹구면 얘네들은 날아갈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정제 보통 세정제라고 하는 거에 있는 이제 계면활성제들은 결국 물에도 녹거나 기름에도 녹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물에 안 녹는 기름에 친화적인 성분들은 와서 여기에 붙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물에 안 녹는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노폐물들의 리포필릭한 부분들이 와서 붙게 되고 샤워 스트레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지르잖아요 세안할 때 그래서 부비하면 이제 붙어서 문지르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떨어져 나올 준비를 하고 이때 이제 물을 확 껴주면 물하고 붙으면서 싹 씻어 나오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클렌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렌징의 과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계면활성제 혹은 유화제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아이들이 세정력을 갖는가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 그래서 피부 교정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아침에 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밤새 뭐 피지가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가볍게 물세안만 해도 되겠죠. 뭐 땀이 나서 불편할 거면. 그래도 되고 저는 건조한 사람들은 아침에 세안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밤 사이에 약간 나와 있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 표면을 덮어주기 때문에 굳이 아침 세안을 하지 말라고 하는 환자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세정의 과정을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음이온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들을 봤을 때 이제 세정력이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이온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이 좋다. 양이온계면활성제는 이제 보존제나 이제 말씀드린 대전방지제, 샴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전기 방지제로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뭔가 약간 좀 독해요. 얘가 이제 소독제로 쓰이는 애기는 한데 약간 자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상대적으로 좀 자극이 적고 안전하다. 세정력은 음이온 계면활성제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저자극 샴푸나 아이들 제품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밑줄을 거는 게 뭐냐면 이 코카미도 프로필베타인이 되게 많이 쓰이는 약족성 계면 활성제에서 애기들 많이 쓰는 무스텔라 이런 프랑스제 화장품 같은 거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인데 얘도 접촉성 피부염이 꽤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들한테 거의 요즘에 대체돼서 안 쓰는데 문제는 이게 프랑스 제품이 고급 제품이나 이런 인식이 있어서 가끔씩은 무스텔라나 막 이런 거를 열심히 일부러 직구해서 막 비싼 거를 쓰기로 하시고 막 그러는데 생각보다 요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이 알러지가 잘 생기는 원료라서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아이들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집에서 혹시 자녀분들 쓰는 세정제 같은 걸 봤을 때 이런 게 있으면 바꾸시는 게 전 더 좋다고 봅니다. 얘가 진짜 안 좋아요. 많이들 좀 생겨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이런다. 근데 이제 계면활성제니까 이렇게 유화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정제는 세정력은 많이 좋지는 않아서 많이 이제 세정제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 음이온, 양이온, 그 다음에 이제 양쪽성, 비이온성. 그러니까 음이온 세정력, 양이온 소독작용이나 아니면 정전기 방지제, 양쪽 이온은 순한 거, 비이온은 세정력은 떨어지면서 그냥 그래서 이제 약간 유화 보조제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천연물 유래 이거는 앞에 나온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계면활성제 유래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렇게 해서 좀 얹어져 있는 거라 뭐 요거는 별도의 구분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장품 원료는 거의 다 끝났죠. 왜냐하면 물에 녹 이제 수성 원료 크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유성 원료에 들어갔던 거 다. 그거 빼놓으면 화장품은
이제 남은 거는 소량 들어가는 첨가물들밖에는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었던 고분자 화합물.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큰 거, 보통은 고분자 화합물들은 이제 엉겨 붙어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점도를 나타내거나 피부 표면에 막을 씌워주거나 하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점증제들은 이제 뭐 천연 원료냐, 아니면 반합성이냐, 완전 합성이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 조절제에서 많이 쓰는 거를 보면 대부분 무슨 말 그대로 껌이죠, 껌. 그리고 생각해보면 전분도 반죽할 때 엉기잖아요. 이런 덱스트란이나 이런 전분류들도 그렇고 젤라틴 콜라겐들. 그러니까 화장품에 있는 콜라겐은 분자량이 크니까 피부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에 있는 콜라겐은 내 피부에 있는 콜라겐에 대해서 탄력을 주는 성분이 아니고 화장품을 만들 때 쓰는 콜라겐은 말 그대로 점증제죠, 점증제. 쓰게 되면 피부가 그러니까 제품에 점도가 있어서 약간 쪼이고 제품을 발랐을 때 약간 이렇게 쪼여지니까 뭐 당겨져 올라간다, 탄력이 생겼다, 좀 탱탱하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감각을 속일 뿐이지 콜라겐이 피부에 그 화장품에 있어서 피부에 그렇게 유익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장벽학을 할 때 한번 이렇게 논문을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산성 클렌저가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지한 원장님이 질문을 주셔서 약산성 클렌저가 피부에 좋은가?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정제보단 세안하는 습관에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pH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부 표면이 이렇게 비등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피부에도 외부로 당단백들이 이제 세포막 표면에 당단백들이 이렇게 차지를 띠고 세포막 표면에 다 있는데 이게 비등점이라고 해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가 pH가 4점 몇인가 그래요. 그 피부 표면의 pH가 대략 4.3인가 4.5에서는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내 차지, 그러니까 차지가 없는 상태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서 전하를 안 띄고 있는 상황인데 약산성 클렌저를 쓰게 되면 피부 표면이 그때 이렇게 뭐였지? 지금 플러스였나?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때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를 쓰게 됐을 때 그 계면활성제의 특성 때문에 pH가 떨어지면 오히려 피부에 있는 그 세포막 표면에 있는 것들과 더 강한 부착이 일어나면서 세포막의 손상, 각질 세포에 손상을 주는 형태의 계면활성제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은 안전하다 꼭 그러지는 않거든요.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따라서 pH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적인 계면활성제들, 그러니까 세안제에서 쓰이는 계면활성제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약산성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화장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또 보면 약산성 클렌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도를 주게 되면 점증이 안 돼요. 이게 점도를 높이는 게 안 돼서 약산성 클렌저를 다 보시면 이 그 폼 클렌저처럼 치약처럼 짜서 나오는 클렌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약산성 클렌저는 대부분 액상이거나 거품 용기에 담아서 푸식푸식푸식해서 짜서 이게 거품 내서 닦게 하는데 문제는 얘가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들이 거품도 많이 안 나고 문지르게 되면 약간 미끄덩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정력도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환자들이 안 닦았다는 느낌 때문에 더 많이 문지른다거나 그래서 세정 방법의 문제, 시간의 문제 혹은 강도의 문제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를 쓰면서 피부가 더 손상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클렌저의 종류보단 그냥 일반론은 있지만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한다면 클렌저의 종류보단 세안하는 강도나 뭐 시간이나 본인의 어떤 사용하는 제품 스타일들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절대로 약산성 클렌저를 오히려 못 쓰게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제 메이크업을 어느 단계까지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메이크업을 수정 메이크업을 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뭐 오일폼이나 클렌저, 그러니까 오일 클렌저들을 1차적으로 써서 메이크업들을 일단은 최대한 닦아내게 하고 거기서 조금 남아있는 느낌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세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의 가벼운 폼 클렌징을 빠르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거든요. 약산성 클렌저는 이론적으로는 피부에 자극이 없을 것 같지만
안 닦이는 느낌 때문에 더 오래 문지르게 되거나 미끄덩거리는 것 때문에 안 씻겼다고 해서 더 많이 이제 물로 헹구거나 하면서 손상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약산성 클렌저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험실 상에서의 근거는 약산성 클렌저가 피부에 좀 더 좋다고 얘기들 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폼 클렌징은 이게 그러니까 치약처럼 짜서 쓰는 폼 클렌징은 알칼리가 들어가 있어서 pH가 9 정도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일시적이지만 피부에 pH가 굉장히 많이 손상을 받고 그리고 세정력도 좋고요. 너무 많이 빼서 나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원장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세안하는 방법이나 습관들을 다 교정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폼을 써도 되겠죠. 저희 경우는 정말 폼 클렌징 다 쓰게 하거든요. 굳이 약산성 클렌징으로 바꾸기는 안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원장님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약산성 클렌저라고 해서 피부에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 그게 원료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부에 더 많이 자극을 주는 계면활성제들이 약산성 상황에서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두 번째는 제형상의 특징 때문에 환자가 씻을 때 더 많이 씻거나 자극하게 돼서 나빠지는 환자들도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산성 클렌저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됐을까요? 아무튼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점도 조절 때는 이런 걸 제가 잔탄검을 써놓은 게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셀룰로즈도 딱 보면 셀룰로즈 뭐 이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면 얘도 뭐 점도 조절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보머도 합성 점정제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그 5,000원짜리 알로에 겔 뭐 1kg에 뭐 몇천 원 하는 알로에 겔 이런 거에 다 얘로 점증을 하거든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로에 겔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뭔가 다른 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로에 추출물 뭐 알로에는 정말 0.1%도 안 들어가는 그냥 물에다가 카보몬 0.3% 정도 넣으면 원장님들 쓰시는 알로에 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겔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바뀌어 있는 화장품은 아니라고 꼭 생각하셔야 되고 이 카보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위해서 점증을 할 때 알칼리를 써야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알칼리가 조금 트리에토놀라민이라는 알칼리를 많이 쓰는데 걔가 좀 적촉성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그래서 LDM이나 이런 것들 이제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할 때 초음파 걔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보모 때문이 아니라 카보모를 점증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알칼리가 성분이 좋지 않다면 안 쓰시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 겔에다가 스킨 부스터들을 조금 더 혼합을 해서 약간 이 겔의 점도를 조절을 하면서 LDM을 하거나 뭐 스킨아우라를 하거나 부스터를 침투시키거나 하는데 이 잔탄검하고 다르게 카보머가 pH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카보머가 결합이 돼서 점도가 생기려고 할 때 알칼리가 소량 동가의 알칼리가 들어가서 pH가 어느 순간 높아지면서 동시에 점증이 되는 건데 그럼 pH가 떨어지면 점증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병원에 있는 손소독제들 가끔씩 보시면 회사가 다른 손소독제 두 개를 여기 용기 좀 남아서 여기 이렇게 넣으면 이 그 당량 그러니까 알칼리의 당량이 서로 다르게 조절이 돼 있어서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손소독제가 물이 되는 손소독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pH가 꺾이면 그러니까 틀어지면 카보모의 점증이 풀려서 점도가 확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물이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카보모로 점증이 되어 있는 겔 타입의 제품에 원장님들이 쓰시려고 하는 스킨 부스터를 잘못 섞으면 아예 물이 돼서 이렇게 겔로서 활용을 못 하시는 제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카보모 말고 이렇게 그 다른 형태의 합성 고분자 그런 그 조금 비싼 점증제들이 있거든요. 무슨 아크릴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점증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뭐 다른 거랑 섞었을 때. 그래서 점증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장품을 발랐을 때 피부에 어떤 막을 씌우는 제품 형태로 이런 원료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색소는 그래서 화장품이 이제 색을 나타내는 거고, 그 중에서 요 색소들은 뭐 유기합성 색소랑 천연 색소는 물이나 기름에 녹는 거, 안료는 안 녹는 거, 이렇게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화장품의 원료는 쓸 수 없는 거를 국가에서 지정해주고, 그러면 나머지 다는 쓸 수 있다. 내치기만 해서. 이게 이제 보통 기초 화장품에 쓰는 원료들이고, 이 원료는 반드시 얘만 써야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보존제나 방부제나 색소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원료들이다 보니까 고시돼서 지정이 되고 어느 농도까지만 써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는 사용 기준이 고시된 원료 외에는 다른 건 색소로 쓰면 이제 부정 화장품이죠. 불법 화장품이 돼서 다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소가 생각보다 좀 알러지가 잘 생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소랑 이제 그 염료랑 안료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넘어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습제는 휴맥턴트, 밀폐제 요 두 가지가 원래 대부분이고요. 요 나머지는 대부분 밀폐제 속에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맥턴트라고 하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물을 홀딩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발라놨을 때 수분제의 역할은 물을 피부 표면에 붙여서 장벽의 표면에서 수분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 이제 밀폐제랑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겠지만 밀폐제보다는 사용감이 훨씬 더 가볍고 좀 산뜻한 느낌들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분제가 많은 형태,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분크림이 되는 거고 지성 피부 타입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프로필렌 글라이콜들도 있고 락틱산도 수면제에 들어가. 왜냐하면 장벽학을 보다 보면 NMF라고 하는 그 천연보습 인자 중에 하나가 상당량이 젖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틱산은 산도를 높여놓으면 염이냐 이온 상태냐에 따라서 이걸 저희가 이제 이온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락틱 애시드가 아하라고 해서 필링 효과를 가지려면 자유 상태, 이온 상태에서 필링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락틱산은 보습제로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동등한 상태, 5대5로 같은 상태의 pH를 저희가 그때의 pH 값을 PAK라고 얘기를 하는데 락틱산이 pH 4점 몇인가? 제가 지금 요즘에 공부도 안 하고 강의를 안 하니까 자꾸 다 까먹네요. 아무튼 3점 몇이든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화장품이 저희가 pH가 6, 뭐 이제 약 미산성 요 정도 되는 보습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락틱산은 필링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습제로서의 염 형태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락틱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필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도 수분제로서의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 각질 제거제로 많이 알고 있지만 유리아도 일정한 농도 이하에서는 수분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필링 용액 같은 거 한번 또 짚어드려야겠지만 어쨌든 이 pH에 따라서 뭐 락틱산도 그렇고 글라이콜릭산들도 그렇고 pH가 낮아야 자유 이온 상태에서 필링 효과를 갖는 거기 때문에 락틱산이나 소듐 락테이트 같은 걸 넣었는데 일반적인 화장품에서 pH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필링이 안 되고 보습제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품에 락틱산이 들어갔어? 이거 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쓰면 안 돼? 이런 거는 꼭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밀폐제는 이제 수분제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못 날아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화장품은 그거죠. 보습제의 선택 요령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수분제가 더 많은 거의 절대적인 화장품들이 있고 그냥 그 흔히 얘기하는 수분크림이라고 하는 거 밀폐제의 비중이 더 높은 화장품이 있고 보통은 두 가지가 적당하게 섞여 있는 화장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성의 피부에서는
약간 더 수분제의 비중이 좀 더 높은 화장품을 쓰도록 교육하시면 되고, 건조하거나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라도 밀폐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쪽의 화장품을 쓰도록 유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결국 장벽에 손상이 있을 때는 덮어서 장벽의 수분도를 빠르게 정상화 시켜 놓게 되면 피부 자체가 이제 그 표피 분화되는 이런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정상화로 가기 때문에 밀폐가 장벽의 복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 있을 때는 좀 힘들어해도 일시적이지만 밀폐제에 좀 더 비중이 높은 제품을 쓰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제의 선택은 습하고 더울 때는 그리고 지성일 때는 수면제의 비중이 좀 더 높은 수분크림 형태를 가시면 되고 이게 참 그렇죠. 건조한 사람들, 장벽이 깨진 사람들한테 원장님들이 너 건조하니까 수분크림 많이 바르세요.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죠. 건조하고 장벽에 손상이 있는 사람은 오일이 좀 더 들어가 있는 밀폐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들이 오면 장벽학을 초진 때 가르치기 때문에 내 피부에 필요한 수분은 밖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날아가는 수분을 잡아주는 거다. 그래서 화장품에 있는 수분과 화장품에 있는 유분, 기름 중에서 내 피부의 수분을 잡아줘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건 화장품에 있는 물이 아니고 화장품에 있는 유분이다, 기름이다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뒤에서 피부 타입 얘기를 한번 드리겠지만 수부지 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그 건조한데 좁쌀 여드름, 장벽이 깨져 있는데 생기는 좁쌀 여드름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드름이 나니까 기름이 있는 제품을 아예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 보니 장벽이 오히려 복구가 계속 안 돼서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습제를 선택을 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2시간 반을 넘어갈 것 같으니 이러면 안 되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화제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각두층 사이 이렇게 바르면 이런 사이사이를 메꿔 들어가서 피부를 좀 매끄럽게 해준다 그러는데 대부분 다 보면 그냥 오일이나 왁스나 버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밀폐제들이 연화제의 역할과 거의 겹쳐지는 게 맞고요. 장벽 대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들 중에 이 지질 이중층 구조의 주요 원료,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혹은 이것들과 조금 유사한 기능을 갖는 형태들을 보습제에 쓰는 걸 장벽 대체제라고 요즘에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까지 화장품 원료를 분리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수분제, 밀폐제 중에 이제 보통은 약간 연화제랑 장벽 대체제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여기를 그래서 많이 쓰는 개념은 보통은 아닙니다. 그냥 수분제랑 밀폐제 두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존제는 그냥 좀 읽어보세요. 보존제는 그래서 뭐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뭐 이상적인 보존제들은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거는 뭐 지금 뭐 읽고 막 기억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비타민은 원장님들 다 알고 계신 거라 이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고요. 화장품에 쓰는 원료랑 우리가 생각하는 왜냐면 레틴산은 레티노익 애시드는 의약품이죠. 그걸 직접 바르지는 못합니다. 그건 처방 내주셔야 되고 화장품은 레티놀이죠. 레티놀이 들어가서 레틴산으로 바뀌는데 결과적으로 이 레티놀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바뀔까와 얘가 과연 어디까지 잘 들어갈 건가는 항상 의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능성 화장품을 그렇게 막 신뢰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론적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C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고요. 비타민 E는 이제 항산화제로서 많이 기억은 하시는데 화장품에서는 내 피부에 항산화제는 항상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장품 내에서는 특히 오일들, 얘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보니까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오일들의 산화 방지제로 주로 작용을 하고 이 토코페놀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는 간혹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시면 되고 그래서 광고에는 항산화제, 내 피부를 위한 항산화제처럼 광고를 하지만 비타민 E는 화장품에는 보통은 한 0.5% 정도 쓰거든요. 결국 화장품에 있는 이 식물성 오일들, 그러니까 식물성 오일이 아니고 화장품에 있는 오일의 산패를 막기 위해서 쓰는 항산화제라서 비타민 E는 피부에 그렇게 도움되는 원료로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pH 조절, 이건 다들 첨가물의 일종이죠. 그래서 트리안타놀라민, 알지닌, 포타시움 하이드록사이드, NaOH 얘는 대표적으로 알칼리입니다. 알칼리를, 그러니까 pH를 높일 때 쓰는 거. 그래서 트리에탄올라민이 접촉성 피부염이 꽤 많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겔을 만들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겔을 만들 때 쓰는 원료, 잠깐만. 왜 갑자기 그게 원료가 안 떠오르지? 아무튼 그거를 점증을 할 때 트리에탄올라민 알칼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얘 말고 알지닌은 NMF잖아요. 피부에 있는 천연 보습 인자 아미노산이기도 하고, 알지닌은 알칼리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비싼 점증제의 알칼리는 아르기닌을 쓰기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점증제는 이 pH가 틀어지는 순간 다시 물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점증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pH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원장님 만약에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의 pH를 천연적으로 쟀는데 너무 떨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얘네들을 소량 써서 pH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pH를 좀 떨어뜨리고 싶다 할 때는 보통은 구연산을 넣어서 제품의 pH를 좀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료를 다 섞었더니 생각보다 pH가 한 6점 몇, 7점 몇, 약간 pH를 떨어뜨려서 약산성 화장품이라고 광고하고 싶어 라고 하면 구연산을 살짝 넣어서 pH를 조금 떨어뜨려 갖고 그 약산성의 범위 내에 들어와서 우리는 약산성 화장품이야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할 때 보통은 구연산을 섞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트릭 애시드가 있네, 이 제품에 아가 있네, 필링 작용을 하겠어. 이거는 뭐 자극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트릭 애시드는 그 각질 제거의 목적으로 쓰는 아라기보다는 제품의 최종적인 목적에서 제품의 pH를 조절해서 혹은 이제 제품의 pH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산도를 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첨가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필링을 위한 아라고 보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화장품에서. 그렇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맞다. 카보머. 네. 네, 카보머. 최소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카보머를 점증할 때 알칼리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는 대강 다 끝났고요. 아까 제가 이제 원장님들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장벽학 관련돼서 얘기를 하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